기획 세션 2 사회를 맡은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최부원 부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한국 방송 비평 협회의 토론과 발표 아주 열렬한 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많이 준비한 거 우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첫 번째가 이제 유튜브 먹방 콘텐츠에 대한 영향학적 분석과 비평을 우리 경남 도립대학교 권호천 교수님과 차윤희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발표 2에서는 이제 FC 콘텐츠의 융합 비즈니스 현실과 가능성 탐색을 고두희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1과 2가 끝나고 나면 우리 토론에 이제 세 분의 어떤 교수님들이 과 더불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이제 최근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먹방 쿡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또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리학회의 우리 부회장님이시기도 하신 경남 도립대학교 남해대학에서의 새로운 어떤 유튜브 콘텐츠의 어떤 영향점 분석, 미디어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소비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잘 이렇게 들어보시고 우리가 좀 새로운 어떤 화두와 고민과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도립 남해대학 호텔조리제품학부의 권호천 교수입니다. 매거진과 저널리즘 그리고 전반적인 미디어 관련 현상을 연구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와 방송 비평학회가 함께 주관하는 봄철 정기학술대회에 제가 이렇게 발표자로 나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유튜브 먹방 콘텐츠에 대한 영향학적 분석과 비평입니다. 본 주제는 학술적인기보다는 요즘 핫 이슈로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개인 유튜버 먹방 프로그램의 현황과 영향 불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비평과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본론에서는 1인 먹방, 쿡방, BJ 현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1인 쿡방 수용 태도, 1인 미디어 먹방 프로그램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 분석과 비평은 우리 대학의 식품영양학 담당 교수인 차윤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고 제가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면서도 행복을 주는 것으로 음식은 시대를 표상하는 문화체계로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맛과 멋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먹는 것에 있어서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의 비율을 삼는 가심비를 따지고 그리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을 추구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나에게서 만족을 주고 행복을 넘치게 해주는 음식으로 정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 삶이고 문화이며 정치입니다. 음식은 시대를 표상하는 문화체계입니다. 오늘날 음식과 음식 소비 이를 둘러싼 의례들은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음식을 눈으로 먹는 시대입니다. SNS에 업로드할 수 있는 맛스러운 전경이 맛집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이 TV보다 더 필요한 매체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격차가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방송 시청이 대중화되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동시에 개인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YZ앱에 따르면 유튜브의 월 활성 이용자 수는 2021년 4월 3,271만 명을 기록했으며 유튜브 사용 시간은 총 388억 분으로 2위인 카카오톡 사용 시간보다 무려 163억 분이 많은 수치입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의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음식을 소재로 한 먹방이며 하나의 독자적 장르로 매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 콘텐츠에 주목하는 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외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적 시선에서는 불황의 반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문화 비평가들은 밥을 함께 먹어주는 친구로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먹방, 쿡방이 방송의 독보적인 경쟁 콘텐츠로 되었으며 장르와 포맷을 넘나들며 시청자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고 집밥 열풍 등 사회적, 문화적 트렌드를 선도하는가 하면 식재료와 외식산업의 매출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론으로 1인 먹방, 쿡방 BJ 현황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먹방의 시작은 인터넷으로 개인 방송을 시작한 2008년도입니다. 먹방이라는 콘텐츠가 개인 방송을 통해 방송되었을 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 즉 다시 말해서 식, 성, 배설, 수면 등 인간이 누구나 다 원하는 욕구로부터 기인해 그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음식 관련 영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인기가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 관련 영상은 2015년에서 16년도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확산되어 그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게임이나 코미디 등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던 크리에이터들도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은 콘텐츠로 사랑받아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가 다른 인플루엔서들끼리 협업을 통해 먹방 콘텐츠를 시도하는 일도 낯설지 않는 사례가 되었으며 공중파나 종편 또는 케이블 방송에서도 음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전반적인 시청자층의 기반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음식 관련 영상의 또 다른 카테고리인 거리 음식 역시 인기가 높습니다. 음식만을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채널뿐만 아니라 여행, 라이프 스타일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그 나라를 소개하면서 일상적인 길거리 음식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 관광 명소를 대표하는 맛깔스러운 토속 음식들과 거리 셰프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먹방 콘텐츠를 분류하게 되면 다양하겠지만 크게는 제품의 리뷰, 많은 양을 먹기, 또 ASMR 즉 자율감각 쾌락 반응, 챌린지, 쿡방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튜버들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올 초에 통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순위가 많이 바뀌었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유튜버 햄지는 검은 배경이나 세팅을 해놓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먹는 듯한 익숙한 배경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상당한 공감과 인기를 얻어 먹방계의 새로운 콘텐츠인 일상 먹방을 유행시킨 장본인입니다. 떵개떵은 BJ 초창기 때부터 해왔던 먹방 콘텐츠인데 형제가 함께 먹방을 하는 것으로 떵개는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개떵은 팬들과의 소통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시는 매운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고 아주 잘 먹는 여자 먹방 유튜버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운 음식을 먹을 때는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을 항상 더 첨가해서 먹으면서 방송을 합니다. 보통의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많은 양의 캡사이신을 첨가해서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쯔양은 먹는 음식의 양이 많으면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유명합니다. 유튜브에서 눈에 띄게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프라는 보통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이 먹는 대식가입니다. 또한 요리 솜씨도 좋아서 때로는 아주 큰 사이즈의 음식을 요리해서 먹방을 진행합니다. 방송을 진행할 때 차분하게 하고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홍사운드는 리얼 사운드 먹방 영상을 콘텐츠로 하고 일상 브이로그도 하는 유튜버입니다. 회사와 집만 오가는 남편의 일상이 너무 애처롭게 느껴졌던 아내가 취미를 가져보기를 권유한 데서 계기가 되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흥사민에는 채널의 특징은 어머니께서 해주신 요리를 아버님과 아들과 함께 야물딱지게 먹지만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어머님의 아들 건강 걱정인 것 같습니다. 입 짧은 햇님은 평소에 너무 잘 먹는 것을 오랫동안 보한 친구가 권유해서 2015년 12월 아프리카 TV에서 먹방 BJ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18년 9월에 그만뒀고 현재는 개인 유튜브에서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산적TV 박꿈남은 산적 컨셉으로 진행하는 쿡 먹방 고양이 유튜버입니다. 주재료는 육류와 면류이고 여기에 주류를 곁들여 방송을 진행합니다. 청소년보다는 성인을 위한 먹방을 진행하는 유튜버로 홀로 사는 성인들의 술친구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야식이는 음식을 먹으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먹방을 진행하면서 전혀 흥분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충남 천안시를 위주로 해서 그 주변의 식당과 토스트 가게, 분식집, 돈가스 무한집, 고깃집 등등을 다니면서 많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물론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그의 음식 섭취는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유명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상세 정보입니다. 좀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먹방 개인 방송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먹방은 건강이나 음식에 쏟는 정성과 같이 식사가 지니는 전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먹방의 특징 또한 건강 담론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먹방은 기존의 식사 예절을 고려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시청자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BJ들은 극도로 매운 음식을 먹고 괴라는 반응을 보여주며 자학적 도전을 즐기게 됩니다. 먹방은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먹방을 다루는 외국 채널도 아주 많습니다. 먹방 종족인 우리나라가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 영어로도 먹방이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덕분에 외국에서도 K푸드가 빠르게 전달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들이 외국 유튜버들의 먹방 소재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불닭볶음면은 먹방을 통해 알려진 대표 K푸드입니다.
불닭볶음면이 특히 유명세를 얻은 이유는 외국 유튜버들이 불닭볶음면으로 매운 라면 먹기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스파이시 누들만 검색해도 볶음면이 등장할 정도로 먹방 대표 메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중식을 구분하는 짜장면도 해외에서는 K푸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코리안 블랙빈 누들로 불리는데 주로 한국의 반조리 식품이 사용됩니다. 한국식으로 고기를 구워서 먹는 코리아 BBQ도 인기입니다. 한국 음식 먹방 댓글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또 나도 먹고 싶다 등 반응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이렇게 먹방은 한국 음식의 알림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인 쿡방 수용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미디어는 기존 방송에서는 볼 수는 없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취향 및 관심에 적합한 콘텐츠를 만들어 여타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먹방, 쿡방, 공방, 게임 중계, 톡방 등 많은 소재를 제공하면서 1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1인 미디어와 관련하여 유튜버, 크리에이터, 또 BJ 등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 새로운 직업군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음식 콘텐츠란 음식과 관련된 모든 정보, 맛집,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조리법 또는 요리 동영상 같은 정보를 의미하며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다양한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서 유무선 전기통신망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정보입니다. 현재 방송에서 음식 콘텐츠의 형태를 크게 쿡방과 먹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먹방이란 출연자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여주는 외식 위주의 방송 프로그램을 말하며 쿡방은 방송을 통해서 레시피를 보여주면서 요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요리 위주의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먹방은 2009년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 TV에서 BJ가 최초로 먹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기 시작했으며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먹방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는 2014년에 그 정점에 달하고 2015년에 이르러 쿡방으로서의 진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먹방과 쿡방의 시청을 통해서 시청자들은 정서적 허기를 달래고 또 함께 먹는 듯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며 웰빙과 루키즘, 즉 외모 지상주의의 트렌드로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이 대리폭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 불안과 무한 경쟁, 불안과 좌절감의 확산 속에서 현실을 잠시 잊고 소소한 사치에 집착해서 위로와 위안을 받는 일종의 문화적 실천이자 셀프 힐링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 먹방 미디어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방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입니다. 2000년대 후반 인터넷 방송 콘텐츠가 유행함에 따라서 새로운 방송 콘텐츠인 먹방이 신조어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은 BJ로 불리며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먹방은 BJ가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고 이용자와 소통하는 1인 방송입니다. 먹방 콘텐츠는 아프리카 TV에서 BJ가 먹치오라는 이름을 내걸고 개인 채널 내에서 스스로 먹는 모습을 방송하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
형식의 다양화와 함께 먹방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2016년 아프리카 TV의 먹방 채널의 수는 약 3,500개가 되었습니다. 채널 수는 이는 아프리카 TV 전체 방송 콘텐츠 수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하게 되고 먹방이 인터넷 방송에서 중요한 콘텐츠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기 많은 먹방은 기존의 한국 전통 음식 문화와는 다른 가치를 보여줍니다. 다음에는 영양학적 분석과 비평인데 저희 대학의 식품영양학 담당 교수인 차윤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경남 도립 남해대학교 호텔조리제빵학부 차윤희입니다. 저는 그 유튜브 그 먹방 콘텐츠가 영양학적으로 미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방금 권호청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듯이 그 1인 미디어 방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먹방이라는 그 개인 방송 역시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먹방들이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배달 음식 그리고 편의점 음식 이런 음식 등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많은 양을 먹게 한다거나 그리고 1인 분량이 아닌 아주 폭식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비만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2018년에 교육부 등 관련된 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먹방처럼 폭식을 유발할 수 있는 방송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비만을 조장하고 유발하는 이런 문화와 환경을 개선하고 폭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이나 광고에 대한 한계 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으로 그 비만과의 관련되는 그런 그 수치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 그 규제가 좀 마땅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방은 남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마치 내가 그 음식을 먹는 듯한 간접적인 즐거움을 주는 대리만족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의 식욕을 불러일으키고 혼밥족 같은 함께 먹는 즐거움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먹방을 시청하기도 하는 등 먹방은 우리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먹방 중에는 단지 맛있다는 이유로 추천되는 이런 음식들은 단맛과 짠맛을 위한 단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나트륨을 과다 사용한 소스라든지 조미료의 과도한 사용과 함께 높은 칼로리를 포함한 영양 불균형의 음식이라든지 레시피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극적인 음식과 한 번에 폭식으로 수만 칼로리를 섭취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습관이 계속된다면 비만이라든지 그다음 당뇨 그리고 뭐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뭐 골다공증까지 여러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먹방이 유아나 아동들에게 아동들의 식습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국내에 약 한 100만 개의 구독 채널 중에서 그 상위 한 10개 채널 중에서 9개가 유아 아동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먹방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에서도 먹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높고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분별한 음식의 재료를 사용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폭식 이런 것들을 방송함으로 인해서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뭐 10세 이하 그 영상 크리에이터까지 등장해서 먹방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가급적이면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지 말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먹방이 소아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영양 과몰입에 따른 정서 및 신체 발달을 지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먹방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방 속에 패스트푸드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으로 각인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먹방 속에서 본 음식이 이렇게 뇌를 자극해서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렐린을 과다 분비시킴으로 인해서 허기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만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포에서 나온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성호르몬의 촉진을 도와서 조숙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 성호르몬은 성장판을 다치게 해서 아이들이 키가 크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부터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먹방에 노출되다 보면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과식이나 폭식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영양 대사는 그 어떤 하나의 영양소만이 혼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영양소들이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한다거나 기량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핍이나 과잉 섭취를 막고 올바른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혼밥 문화라든지 서구식 식생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외식 문화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식사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마트 등에서 가정 편의식이나 뭐 밀키트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집에서 먹는 기회가 이렇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 사회적 환경 속에서 먹방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방을 규제하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청자들 스스로가 그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양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그 먹방 콘텐츠가 영양학적으로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설명 좀 드렸는데요.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결론은 권호춘 교수님께서 다시 마무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유튜브와 방송 등 1인 방송 플랫폼으로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개인 유튜버 먹방 프로그램의 현황과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08년 1인 인터넷 플랫폼에 먹는 방송이 처음 등장한 이후 단지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색 방송에 환상과 비난이 엇갈렸습니다. 금방 시들 거라는 예측과 달리 먹방은 10년이 넘어서도 최고의 인기입니다. 국내에서는 장르 변화를 거듭하며 유튜브와 방송을 평정했고 해외에서는 먹방의 표기로 한글 표기로 그대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먹방 시청은 물론 요리를 직접 해보는 이들도 늘고 있으며 먹방의 세계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먹방 시청자들은 타인이 먹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단순 콘텐츠 시청만으로도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대리만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며 건강에 미치는 위험 자각의 영향보다도 유튜브에 먹는 행위를 간접 경영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먹방 콘텐츠에 대한 건강 우려 또 유해한 영향에 대한 지각 수준은 국내 먹방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들에게 콘텐츠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먹방은 콘텐츠 수용자들에게 대리만족을 불러일으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겠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먹방으로 인해 비만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지만 먹방은 폭식과 같은 잘못된 식습관 문화를 전파할 가능성도 있으며 분명 우리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먹방은 새로운 하나의 문화이므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먹방을 보더라도 자기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양교육과 방송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에서는 올바른 습관 교육을 강화하고 또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공식품 기업이나 외식업에 대한 인증 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대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MCN 즉 다중채널 네트워크 산업의 폭넓은 연구로 1인 미디어에 대한 많은 확장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교수님 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 그 1인 미디어 그 콘텐츠인 먹방과 국방에 대한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의미들, 또 이것을 차지하는 어떤 이걸 또 과도하게 또 이렇게 영향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유튜버들의 어떤 그 검증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발표 투에는 이제 FC 콘텐츠의 융합 비즈니스 현실과 가능성 탐색을 우리 고두희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고두희입니다. 제가 발제를 맡은 부분은 FC 융합 콘텐츠 비즈니스 현실과 가능성 탐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오랫동안 발제를 들으시면서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잠시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아마 이 케이크를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영상인데 유튜브 구독자 177만 명을 가지고 있는 푸드 킹덤이라는 유튜버가 공개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케이크를 비롯해서 쿠키 관련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심심하실 때나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보신다면 자신도 모르게 넋을 놓고 보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조리사분들께서 동시에 같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도 느끼고 흥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욕을 자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아마 소시적의 오락실 혹은 게임센터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많은 보셨을 수 있는 장면인데 오락실에 있는 천지를 먹다라는 미니게임에 나오는 일명 만화고기를 먹는 장면입니다. 이게 1992년에 출시된 게임인데 벌써 한 20년, 30년 정도 전에 이미 게임에서는 음식과 오락이라는 걸 융합해서 서비스를 했었는데요. 그만큼 음식과 요리라는 부분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의 오른편에는 배추를 놓았고 아래에는 배추로 만들어진 김치를 두었는데요. 이렇게 푸드는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식품이나 식량
음식을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음식과 요리는 그리고 쿡은 인간의 생존과도 결부되어 있지만 문화적인 부분에도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왼편에 있는 건 약 1,700만 정도 되는 유튜버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 유튜버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중국 유엔 대사입니다. 둘 다 모두 김치를 만들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두 사람이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만드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또 미국 유엔 대사는 자신이 자주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 김치를 제공하면서 김치가 과연 어느 나라의 것인가, 일명 김치 공정이라는 것까지 야기할 정도로 현재 문화에서 음식과 요리 그리고 푸드는 중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S는 최근에 김치를 만들면서 김치는 우리나라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음식과 요리는 단순한 정의로 현재는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지만 그 이상 확장되고 있는 현재의 FC 콘텐츠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을 둘러싼 산업의 영역에서 음식과 요리는 더군 단순한 의미로 접근할 수 없고, 각 분야의 최근의 변화에 있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이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FC 콘텐츠를 비롯해서 FC 융합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또 음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국내 식육 가공품과 수산물 간편식, 그리고 분기별 가구당 월평균 육류 또는 수산물 가공품의 소비 지출액을 보여준 건데, 모두 코로나 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달앱과 관련된 부분인데, 다들 외부에서 식사하는 게 꺼려지는 문화가 팽배하다 보니 배달앱이 엄청나게 사용이 늘었습니다. 정확하게 쿠팡 이츠를 비롯해서 사용량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안드로이드 OS나 iOS의 일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 15배 이상, 현재는 그 이상 되는 정도로 배달앱 사용이 늘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FC 콘텐츠에 있어서 배달앱이 차지하는 비용도 많이 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비대면 생활 양식을 강조하면서 배달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단순히 배달부의 성장을 넣은 게 아니라 일명 파트타임 일자리로 창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융합 콘텐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C와 미디엄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먹방에 관련된 부분에서 대략적인 부분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앞서 찌양이나 문복희, 이 짧은 햇님 약 100만 명 이상 혹은 많게는 500만 명 이상 많은 콘텐츠 구독자를 데리고 있는 유튜버들인데요. 유튜브 카테고리별 채널 분포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푸드 쿠킹 부분이 보통 한 5순위 안에 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먹는 것과 요리하는 걸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컨텐츠들도 채널의 분포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순히 유튜브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그 예능 부분에서도 FC 콘텐츠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디어 콘텐츠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의 융합도 현재 FC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FC 산업과 이종 산업 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한섬과 의류 브랜드 한섬과 오뚜기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티셔츠를 만들고, 오뚜기에서는 한섬 브랜드가 박혀져 있는 카레를 만들거나 짜장을 만들어내는 등 이종 산업 간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더 많은 사례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배경이라면 소국 브랜드를 만드는 곳과 맥주를
만들어서 CU에서 판매를 하기도 했고요. 모나미는 잘 알고 계시는 매직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스파클링 음료를 만들어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말표 구두약과 CU가 합성을 해서 초콜릿과 그리고 말표 맥주 등도 판매가 지금 현재 되고 있고요. 오른쪽은 유동골뱅이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세븐일레븐의 맥주입니다. 이렇듯 기존의 FC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새로운 이종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본 발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FC와 첨단 기술이 만나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먼저 전북 순창군에 있는 푸드사이언스관인데요. 2021년 3월 개관됐는데 음식과 문화, 미래의 식품에 대해서 5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상설 전시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픈한 지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있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푸드 3D 프린팅 부분이고요. 이건 융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푸드테크라는 부분입니다. 푸드테크는 음식이라는 푸드와 기술의 만남인데요. 융합한 신산업을 의미하며 생산과 보관, 유통, 판매 등 식품 관련 분야의 기술적 발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친근한 분야인 음식인데 이 음식은 기술과 만나 세계 식품 시장 성장에 있어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가정 내 성 역할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편의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트렌드의 영향으로 푸드테크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는 크게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인공지능이 기반이 되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특히 보여드리는 현재 모습은 IBM 왓슨 셰프라는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모아서 과연 고객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추구하는지를 분석해서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 롯데제과가 이 IBM 셰프와 협업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꽃갈콘과 초코파이 깔라망시 맛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저는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3D 식품 프린팅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잠깐 보여주고 넘어갔는데요. 원래 3D 프린팅은 특정 물질을 적층해서 하나 쌓고 쌓아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기술로 하는 건데요. 3D 식품 프린팅은 CAD나 3D 스키드로 만들어진 3차원 디지털 디자인을 바탕으로 여기에 먹을 수 있는 재료를 하나하나 쌓아서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식품 프린팅은 기존 식품의 형태나 질감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 구성 성분이나 맛과 향미들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식품 산업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상용화의 난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 한계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원래는 3D 프린트도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게 3D 프린터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은 3D 프린팅과 거의 동일합니다. 디자인을 해서 3D 프린팅으로 만들면 대신 초콜릿이나 먹을 수 있는 걸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만들기 어렵거나 대용량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C 컨텐츠가 마주고 있는 게 최근에 로보틱스입니다. 아마 최근 어떤 식당에서는 보셨을 수도 있는데 로봇이 직접 서빙을 하고 가져다 주는 게 있는데 로보틱스 기술의 융합이 되면서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생활 방식이 강조되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버거킹을 비롯한 일부 햄버거 가게에서는 키오스크, 원격 주문 앱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두 가지 영상 사진을 보시면 이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로보틱스 기술을 가져서 요리를 직접 만드는 로봇팔을 주방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상용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삼성은 보드셰프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었고요. 아래는 몰리 로보틱스라는 곳에서 만들고 있는 로봇 키친입니다. 근데 가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4억입니다. 4억 정도면 직접 만드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겠지만 이 개발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훨씬 많은 수요가 생길 것이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다만 삼성에서는 그 중에 하나는 영양 유전 체학이라고 사람들이 살이 찌거나 혹은 살이 너무 찌지 않을 경우 특정한 물질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질을 더하거나 혹은 빼는 걸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 음식을 새로 만들고 어떤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지, 섭취하면 좋은지의 가능성을 연구하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역시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건데 곤충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 식량 위기의 대안으로 등장했는데 기존의 식량 생산보다 훨씬 저비용으로 하지만 고효율로 주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설국열차에서 프로틴바가 아닌 바퀴벌레 발을 보셨을 텐데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형태 그대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이미지는 일본에 있는 곤충식 자판기인데요. 실제로 곤충을 그대로 들어있는 자판기가 있고 혹은 곤충을 장조림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먹기 어렵고 그렇겠지만 일본 내에서는 회식기에 분위기를 띄우는 형태로 쓰기도 하고, 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물장군 사이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맛은 애플 민트 맛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먹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푸드테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가는 그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면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FC 융합 콘텐츠 비즈니스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맛 그리고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FC가 없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최신의 미디어 트렌드나 기술이 융합되어 문화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던 게 앞으로의 FC 융합 콘텐츠 비즈니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을 전망을 하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두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폭발적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제 배달 문화 우리 굉장히 요즘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또 그리고 또 FC 방송을 통한 콘텐츠라든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구현하는 어떤 그 첨단 기술과 이제 푸드테크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미래 먹거리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로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됐던 것들을 이제 토론자 우리 선생님께서 모시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네, 이 두 발표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두 발표에 대해서 우리 준비하신 우리 토론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윤경 선생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이윤경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또 코멘트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발표해 주셨던 그 이제 먹방에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논의가 2018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먹방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본격적인 많은 논의가 시작되면서 뭐 폭식 조작 미디어다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가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서도 이제 그 정부 발표에 대해서 먹방을 규제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먹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도 많고 사실 뭐 비만을 조장하고 건강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고 하지만은 이 자체로는 사실 그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과 함께 콘텐츠를 과연 이걸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자율성 하에 어느 정도 그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로 이제 코로나 시즌에 됐었을 때 확진자냐 아니면 확진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먹방 플러스 배달 문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을 이제 마치 먹방을 볼 때 포르노그래피를 보듯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현상을 지울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소개해 주신 많은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스토리텔링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보여준 부분이 많았지만은 이런 부분을 영향학적으로 굉장히 불균형한 부분이 많겠죠. 하지만 또 재미가 빠진다면 과연 사람들이 이 크리에이터들이 창조해내는 이 콘텐츠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 유튜브 규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아 청소년들한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규제가 들어갔었고 광고를 달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으니 이제 먹방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을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최근에는 단순한 먹방이 아니라 이제 그 운동 유튜버들 요새는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김민경 씨 같은 방송인 김민경 씨가 최근에 들어서는 또 그 컨텐츠가 운동 같은 거 플러스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라는 식으로 먹방 콘텐츠의 흐름이 약간의 변화를 가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런 어떤 콘텐츠가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추후에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두희 박사님께서 박사가 되실 이제 분께서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두 번째 내용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사실 푸드와 테크는 최근에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3D 프린팅을 봤었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의료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3D 프린팅이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또 이런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도 3D 프린팅이 활용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좀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관련해서 이런 테크가 어떤 부분에 푸드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를 후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신다면은 좀 더 재미있는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기 공중파하고 우리가 지금 무분별하게 유튜브들이 좀 날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자기들의 구독수를 늘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제 경쟁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특히 이제 공중파의 스타들이 또 자정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극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인 것 같고요. 우리 저기 김진유 교수님께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남도립 남해대학의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먼저 먹방 관련된 그 논문에 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먹방이 저는 이제 이런 먹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영양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준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리고 이런 먹방이 콘텐츠 수용자들한테 어떻게 폭식을 하게 하고 또 어떤 올바른 식습관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잘 설명한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이런 먹방이 이제 하나의 문화로서 사회적 전파력이 굉장히 큰 그런 콘텐츠구나. 그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때 이에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먹방 콘텐츠의 그 영양학적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저 또한 이런 먹방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매체로서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발표자분들한테 묻고 싶은 말은 이렇게 먹방이 사회적으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저 고로천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제 저희가 발표 중에 차윤희 교수님께서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비평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올바른 그런 식습관 교육 또 건강한 그런 식품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 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가공식품 기업이나 또 외식업에 대한 외식업체에 대한 그런 인증제도 내지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이것을 정부와 또 기업 또는 지자체가 같이 공동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그런 식습관 교육 또 영양 교육 모든 것이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김진 교수님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다음 논문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고두희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에 대해서 다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문이 이제 음식과 요리가 푸드랑 쿡이 코로나19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이종 산업 간의 융합, 첨단 기술과의 융합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설명한 그런 논문으로 보이고요. 이런 이제 푸드앤 쿡이 이제 융합 콘텐츠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잘 분석하고 있는데 대신 저는 이런 그러니까 FC 융합 콘텐츠가 굉장히 광범위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이고 시장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현업에서 종사를 하다가 지금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에서 이런 이론적인 건과 실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괴리감 차이랑 갭은 굉장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론과 실무가 과연 매칭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한 이제 이런 발표자가 이런 음식과 요리 융합 콘텐츠가 앞으로 비즈니스 실무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거 잘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많이 여러분들 손에서 떼고 있다는 스마트폰조차도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누구도 이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조사기관 혹은 여론조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가트너는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이름의 그래프를 내고 있는데요.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자리 잡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그래프가 100% 모든 걸 설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결정하는 부분은 이용자가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용자가 사용을 해야만 결국 이 3D 푸드 프린팅을 비롯한 푸드테크 기술이 남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사회 문화가 어떻게 기술적인 영향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지켜보는 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FC 콘텐츠도 이와 같은 영역으로 지켜보고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익숙해진 기술을 어떻게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답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조금 더 좀 설명드리면 지금 사실은 영국 런던에서 우리 코로나 전에 이제 3D 프리티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성의에 또 많은 사람의 관심을 통해서 이렇게 영업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구현하는 기술력들이 그 기존의 어떤 셰프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잘 응합이 돼서 더 업그레이드돼서 특히 그 음식을 맛보러 하는 어떤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또 색다른 즐거움과 만족감을 선사한다는
그런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그 푸드테크의 방향성은 훨씬 더 다양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고요. 하여튼 질문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유은미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발제, 세 분이죠. 세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를 먹방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발제일 줄 알고 참여를 했는데 문득 이제 토론을 하려고 플랜카드를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디어 문명의 전환이라는 엄청 무거운 테마를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문명의 전환을 이렇게 지금 맞이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우리 미디어를 다뤄야 될까라는 생각을 문득 이 자리에 와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뭐 비슷한 견해일 것 같아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죠. 너무나 빠르게 지금 미디어 환경이 변해 있고 또 그 컨텐츠가 연령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전파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이렇게 빠르게 흡수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는 없을까라는 걱정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조리나 외식의 분야에서도 영향학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미디어 분야에서는 미디어 제작자의 윤리에 대해서 조금 되짚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먹방의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죠. 뭐 한식의 뭐 세계화라든지 뭐 국가가 하지 못했던 한류의 뭐 이런 전파라든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지만 이에 반해 아까 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데이터로는 정확하게 지금 뭐 보이진 않지만 비만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편식을 하게 뭐 한다든지 폭식을 하게끔 뭐 이렇게 자극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의 부정적인 요소는 충분히 다들 공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모두 공통된 질문으로 이런 미디어 시대에 과연 이 먹방과 푸드에 관련해서 우리 미디어 제작의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윤리적인 혹시 교육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1인 콘텐츠가 많이 되면서 초등 교육부터 1인 콘텐츠 제작 교육, 그러니까 방과후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지역의 유성엽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창작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좀 제시를 우리 학회에서 좀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창작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연 미디어 윤리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를 조금 그러니까 짧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고두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푸드테크 분야는 공학과 또 이제 미디어 컨텐츠 뭐 이런 예술적인 부분들이 모두 직결돼서 어떠한 3D 프린팅이라든지 푸드테크 분야에 지금 모든 역량들이 집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일부는 상용화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케이크 공장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팅 기법 그대로를 사실은 거대화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우리 지금 지역 소멸 뭐 이렇게 뭐 지역의 뭐 문화 컨텐츠가 적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작은 소규모 농가에 어떠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뭐 컨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러한 가능성에서도 어떻게 고려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저기 미디어 윤리 부분은 우리 차윤희 교수님께서 네, 그럼 우리 권우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미디어 윤리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네, 서로 아주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네. 지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 다 윤리가 있습니다. 직업 윤리가 있고 다 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부의 그런 건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이 분야에서 정말 어느 분야든지 직업 윤리가 필요하듯이 이런 먹방 콘텐츠 또 이런 1인 유튜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또 우리 이 학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도선생님께서는 우리 농촌 지역과 연계된 어떤 새로운 어떤 푸드테크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다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방금 말씀하신 농업이나 소규모 농가의 등을 적용하기에는 기술이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규모를 만들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작은 농가 혹은 지역 문화의 발전에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또 다른 혹시 또 질문이라든가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돼서 못다한 토론은 또 우리 추후에 하기도 하고, 오늘 저기 박대신 우리 교수님과 그다음에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시고 싶은 네, 그 먹방 관련해서 네, 그냥 궁금한 사항인 건데, 예전에 이슈가 됐던 게 먹방에서 먹된 논란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 그걸 많이 먹고 뭐 다양한 걸 먹고 그래서 그런 대리만족도 느끼고 그거 참 좋기도 한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왜 근데 굳이 뭐 먹방이 굳이 많은 양을 먹고 그리고 맛있게 먹어야만 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이게 그냥 단순히 먹는 친구인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이거를 그냥 맛있게 먹는 거나 그런 리액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할 때 그거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 그 연기자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물론 먹방이 이 주제였어가지고 제 스스로가 좀 질문이 안 그러니까 그냥 해답이 안 나왔던 건데, 혹시 뭐 이런 거가 조금 질문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좀 이런 거에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과연 먹방은 먹어야만 하는 거고, 이제 저는 그냥 이거를 먹는 연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한때 너무 논란이 됐었고, 마치 먹방 크리에이터들은 많은 양을 진짜 끝까지 다 먹어야 되고 뭐 조금이라도 뱉거나 이러면은 되게 논란을 크게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네, 저기 현직 방송국 PD님 다운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예, 뭐 굉장히 먹방에 관련돼서 아까 먹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고르신 교수님께서 이거는 차윤희 교수님께서 뭐 질문이 정확하게 뭐 그걸 먹어야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근데 아니면 그걸 뭐 그게 네. 결국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먹방 크리에이터는 먹어야만 하나. 그러니까 뭔가 맛있게 차려놓고 그걸 맛있게 더 먹는 방법 알려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뱉었다고 해서 논란이 할 수 있나? 그거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아니 먼저 네, 말씀하시죠.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은 그 크리에이터들이 시청자들을 기만했기 때문에 그렇지. 문제가 됐던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대부분은 마르고 예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을 것 같이 하는 많은 양을 먹는데, 시청자들은 그렇게 먹는데도 외모를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반하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하느냐를 보고 싶었는데, 시청자들은 그거 모르게 먹는 걸 뱉었다, 이거를 속였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지, 처음부터 먹고 뱉을 거라는 걸 공개를 했으면 시청자들도 그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먹방이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뱉을 수 있는데 시청자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건데요. 사실 그 먹방을 보는 세대들이 대부분 이제는 좀 많이 늘어났지만 초반에는 20대, 10대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았고, 그때 이제 아까 고디 박사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 어떻게 보면 우롱한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걸 맛있게 먹는 걸로 빙자해서 광고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고의 문제도 결부가 되고, 그럼으로써 또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여러 산업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용자들이 그걸 보고 화를 내지 좀 분노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앞으로 먹방도 사실 경향이 많이 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찌양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를 보니까 더 이상 많이 먹는 거 말고도 또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 되게 지방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름의 컨텐츠 스토리를 만드는 경향에서 먹방이 좀 더 건전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유튜버들이 살크업에 살을 찐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빼는 경향 같이 그 수용자들 같이 빼는 자신과 몸을 빼면서 건강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전에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 풀었다면은 이제는 그거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건강하게 해소하는 걸로 이제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뭐 다른 창희 교수님 아니 뭐 제가 뭐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고디 박사님께서 또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먹방 뭐 폭식을 그 조장하는 그런 먹방들을 보면 일단 그 시청자분들은 좀 자극적인 걸 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먹방 콘텐츠가 되게 많이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고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먹었다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후문을 들어보면 다 먹고 또 폭식을 하고 돌아서서 뭐 다 토해낸다거나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시청자들 기만한 것들이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와서 좀 느낀 건 뭐냐면 저는 좀 영양학적인 문제점들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미디어랑 이렇게 관련돼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영양 쪽으로 지금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 학교나 이런 영양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좀 여기서 쭉 이렇게 좀 겪어보니까 미디어를 통한 영양 교육이 좀 이렇게 건강한 그 푸드에 관련된 건강한 그 콘텐츠 개발이 된다면 훨씬 더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따분하게 하는 이런 영양 교육이 아니라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된다면 그 훨씬 더 아이들한테나 뭐 성인분들한테 올바른 영양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콘텐츠 연구 개발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뭐 어떻게 질문에 답이 됐나요? 근데 저도 뭐 좋은 콘텐츠가 앞으로 양질의 콘텐츠, 또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정 능력을 가지면서 좋은 콘텐츠를 골라내고 이제 뭐 스스로 도태되고 살아남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하고요. 하여튼간 뭐 그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뭐 시간 관계상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영식 시대식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알겠습니다. 김지민 교수님. 위촉장 소속 경남도립남해대학교 성명 김지민, 귀하를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산학이사로 위촉합니다. 2021년 6월 20일 사단법인 한국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회장 이용준. 위촉장 소속 호원대학교 성명 유은미,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